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월요일 문을 열겠습니다. 한 주가 또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 오늘이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이번 주는요, 잘 보내고 또 잘 맞이할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딱 한 주인데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 보내고 계신가요? 그래도 다행히 시장이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은 안정권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힘차게 또 준비해봐야겠죠? 두 분과 함께 오늘 또 유익하고 또 시장 응용력을 높일 수 있는 강의 함께 마련해봤습니다. 더블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김혜진 전문가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분위기 점검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3,190선, 지난주에 고점을 넘어가지는 못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의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후장에 어떤 종목들의 변화 있을까요? 김별 캐스터. 양시장이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이렇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가운데 코스닥은 상승폭을 좀 빠르게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보시면 3,191포인트 정도를 터치하고요. 코스닥은 97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살펴보시면요. 이 오늘 3,200선을 조금 강하게 터치를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보합권 내에서 계속해서 지루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차트상의 움직임으로 보셔도 이 계속해서 냉탕과 온탕을 좀 오가고 있고요. 3,190선 정도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외국인 수급을 눈여겨보시면요.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1,496억 원 사자세고요. 현재 개인도 5,120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주 금요일에는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모두 동시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강하게 매물을 출회하게 되면서 현재 기관 6,540억 원 팔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현재는 전반적으로는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이 더 우세한 편인데요. 가장 기계 섹터가 2.5%대로 가장 큰 탄력을 보여줍니다. 두산그룹주들이 최근에 원전 관련 모멘텀으로 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영향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고요. 소비 쪽도 괜찮습니다. 음식료품 섹터가 2% 넘게 오르고요. 서비스업 섹터는 1%대 강세입니다. 그 외에는 건설업종과 의료정비도 현재 구간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도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비금속 광물 섹터가 1.9%대로 비교적 무거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운수창고 섹터도 1.4%대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철강 금속 섹터도 1%가량 하락세고요. 은행과 화학 섹터 순으로 현재 구간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는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 편인데요. 반도체 종목들 보시면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 매수세도 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지수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0.8%가량 오르면서 12만 6천 원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언택트 종목들 살펴보시면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1% 안쪽에 상승 탄력을 자리 잡는 모습인데요. 네이버는 1% 가깝게 오르면서 36만 1,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2차전지 종목들이 상당히 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크레디트 스위스가 LG화학의 매도 리포트를 내게 되면서 LG화학이 급락한 바가 있었죠. 이번에는 삼성 SDI 쪽으로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 SDI 비중 축소 리포트를 낸 것인데요. 이 때문에 현재 시세 보시면 4%가량 밀려 내려가면서 61만 3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뿐 아니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까지 오늘 함께 영향을 받고 있고요. 현재 LG화학은 2%대 하락세를 기록합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들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1.4% 오르면서 83만 9천 원 지나가고 있고요. 자동차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차 강판 가격을 또 철강 기업들이 올리겠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주가 흐름은 이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쪽에서는 오히려 0.4%대 오름세가 기록되면서 23만 3,500원 지나가고요. 기아도 강보합권의 시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포스코 같은 철강 업종들을 살펴보시면 현재 포스코 1.5%가량 하락하면서 35만 1,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징주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국내외에서 백신 접종의 속도가 상당히 붙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모더나와 얀센 백신이 들어오게 되면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서 메모리얼 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또 여행이나 이런 이동 수요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비 종목들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갑니다. 영화 종목들 특히 보시면요. 제이콘텐트리는 8% 오르면서 57,300원 지나가고요. CJ, CGV는 7%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네, 여행 쪽도 점차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는 움직임인데요. 참 좋은 여행 그리고 노랑풍선이 두 자릿수대 강세 흐름이고요. 모두투어와 롯데 관광개발도 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온기들은 의류나 화장품 종목들까지 함께 퍼지고 있는데요. 의류 섹터에서는 호전 실업이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와 더불어서 8%대 강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전장보다는 약간의 탄력 둔화가 느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상승불을 켜고 있고요. 그 외에 BYC나 신원 같은 이런 의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지수 체크해 보시면요. 이 코스피와는 다르게 그래도 상승 탄력이 꽤나 높았습니다. 그런데 오후장에서 좀 많이 반납을 했고요. 강보합권 시세 보여주면서 98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점차 상승 탄력 높여지면서 11시 구간에 일고점이 나타났는데요. 다만 이후로는 빠르게 탄력이 둔화되면서 차트상으로는 아래쪽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합권 정도에서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고요. 980선 사수하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에서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수급을 잘 관찰하셔야 될 텐데요.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 쪽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관망세와 비슷하게 15억 원 사자세고요. 개인이 705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을 보시면 575억 원 매도 우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는 보시면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들부터 체크해 보시면 셀트리온 그룹주들 여전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HLB도 1.9% 오르면서 34,4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시제는 0.4%가량 하락 중이고요. 오늘 알테오젠 상승 탄력 좀 반납하면서 2%가량 강세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네, 게임주들 가운데서는 오늘 펄어비스가 4%가량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작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68,000원 정도 지나가고요. 나머지 쪽으로 보시면 이 대형주들 가운데서도 배터리 쪽이 좀 약했는데요. 오늘 에코프로비엠 5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2%가량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ENM도 역시나 4.7%가량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5년간 5조를 투입해서 글로벌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까지 1.7%가량 강세 흐름을 기록합니다. 네, 아래쪽으로 제넥신까지 보시면요. 다음 달에 아스코에서 또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런 온기도 있는 편인데요. 현재 제넥신 0.6% 오르면서 10만 원 선 다시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특징주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이쪽에서는 오랫동안 주가가 좀 고전했던 이런 섹터인데요. 이 5G 통신 장비 종목들입니다. 오랜만에 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유럽을 중심으로 화웨이의 5G 장비 철거 작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국내외 장비 사업자들이 이 자리를 또 차지하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외 통신 종목들도 오늘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5G 장비 쪽으로 해서도 온기가 퍼지고 있는데요. 에이스테크가 10%대로 가장 많이 오르고요. 그 외 다른 종목들 또 대장주인 KMW도 7% 오르면서 54,100원 선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는 정치 테마 종목들이고요. 이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당대표 적합을 묻는 질문에 40.7%를 하면서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해 나가고 있는데요. 테마주들 급등세 나타나고 있고요. 삼보산업, 넥스트아이, YBM넷까지 두 자릿수대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강의로 돌아가 보시죠. 월요일 강의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 함께 할 텐데요. 시장 큰 그림과 함께 섹터에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의 이야기까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함께 보시죠. 이번 주 주요 시장 이벤트 점검합니다. 지난 한 주에는 3,200선 안착에 대한 기대치를 굉장히 좀 크게 높인 한 주였습니다. 이제 서서히 다시 올라오나 경제 정상화까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누그러졌던 한 주인데요. 그렇다면 연속 선상에서 이번 주에는 어떤 핵심 이벤트에 주목해야 될지 큰 그림을 저희가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혜진 전문가님, 이번 주에 시장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좀 산재해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좀 보셔야 할 지표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월초라서 그렇죠. 네. 저희가 그래서 월초, 주초의 정리를 많이 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일단 내일입니다. 내일 발표되는 지표 중에 우리나라의 수출입 동향 지표가 있어요. 저희가 4월 달에도 5월 달에도 이제 4월 달 수출입 동향 지표를 설명해 드리면서 네. 매우 잘 나왔습니다. 역시 맞아요. 기저효과가 있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 수출 지표가 되게 기업들의 매출에도 영향을 많이 줘서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나올 지표
그러니까 5월 지표죠. 그렇죠. 더 잘 나올 것 같은. 지금 5월 중간까지도 잘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50% 중간선. 가까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에 완전 말아먹지만 않으면 그렇죠, 그렇죠. 네, 엄청 잘 잘 나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죠. 주요국들 중에 유일하게 열흘마다 한 번씩, 열흘에 한 번씩 이제 수출입 동향 지표를 발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일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지금 5월 20일까지 발표된 수치가 이미 지금 59% 가까이였어요. 아, 증가를 했다. 네. 전년 대비. 그러면 나머지 21일부터 31일, 오늘까지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안 좋지만 않으면 지금 5월 달에 수출 동향 지표가 너무 잘 나올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가 팬데믹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게 또 포스트 코로나를 겪은 와중에 이제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같은 날에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오늘은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지금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거든요. 네. 역시나 기대치는 지금 높은 편입니다. 다 경기가 선행을 하는 이런 지표들이 좀 앞으로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펙 플러스 회담 저희가 잠시 후에 더 중요하게 더 핵심 세밀하게 포인트들. 네, 짚어드리겠지만 오펙 플러스 회담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증산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네. 증산이 돼서 유가가 하락한다는 기대감이 있으면 또 오히려 이게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좀 줄어들 수 있고 네, 그런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수요일 6월 2일에는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는데요. 네. 다음 달에 있을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한 2, 3주 앞두고 이제 공개가 되는 거죠. 네. 현재 연준 의원들이 경기, 고용 등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의 멘트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멘트들을 보면 시장이 또 조금 우려하는 테이퍼링을 몇 명이 좀 얘기하는 것 같아.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살짝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경제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그렇죠. 이것을 또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확실한 힌트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베이지북이 지금 제가 뒤에도 설명해 드리지만 저희가 주 후반에 이제 미국에서 고용에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베이지북이 수요일 날 공개가 되니까 네. 고용 지표들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 말들이 있어요. 고용 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다다음 날 나올 고용 지표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는 협의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인데 시장이 지금 그렇게 지금 6월 FOMC에 대해서 테이퍼링을 걱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소비 지표가 잘 나왔는데도 무난하게 시장이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베이지북의 공개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네, 오히려 의사로 공개되고 나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에서 조금은 안도로 바뀐 이런 시장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연장선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연준 회의에서 테이퍼링한 단어가 아예 안 나왔었나라고 했는데 오히려 있긴 있었는데 그 그냥 이상의 이거를 안 우려는 하고 아니다. 넘어가. 그렇죠. 있는데 안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오히려 우리도 그럼 그 정도 알고 있을게라고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들 그리고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게 물가와 고용이다. 라고 그렇죠. 말을 했는데 이제 네. 고용에 관련된 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예. 목요일은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지난달에 이제 엄청 고용이 잘 됐을 것이다라고 시장이 예상을 했지만 네. 시장의 예상치보다 거의 4분의 1 토막으로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26만 명 정도. 비농업 고용 기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금요일 날 발표되는 부분도요. 고용 보고서도 보시면 실업률이 나오고 할 건데 네. 이번에 어떤가요, 콘센이? 이번은 67만 명 정도예요. 그래서 지난달보다는 한 2.5배 정도는 증가를 할 거지만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고용이 너무 활발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은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안 나올 거라고 또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네. 예상치는. 그래서 아직까지 그리고 실업률도 직전에 워낙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6.1 맞죠? 맞아요. 네, 시장에서는 6 정도 나올까 했는데 6.1 정도 네.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고용이 안정적이진
나오지는 않다. 그리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고 계속 지켜봐야 할 경기의 회복선이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래도 고용 쪽에서에 대한 관심이나 연준에서 보고 있는 지표들이 어떻게 부합을 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금요일 날은 마지막 날에는 뭐 역시 미국의 고용 보고서 그다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이제 발언을 하는 건데요. 예. 여기서 뭐 특별하게 뭐 시장을 뒤흔들 만한 발언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G7 이제 장관들 회담이 있거든요. 네. 다음 달에 있을 이제 G7의 정상회담 앞전에 장관들끼리 하는 회담이 있어서 뭐 이렇게 주 월화수목금으로 봤을 때 이벤트들이 꽤 있는 편이어서 뭐 그래도 하루하루 지표나 이런 거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비농업 고용 지표 여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100만 건 넘지 않을까 했었는데 26만 건 나왔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 65만 건 정도로 살짝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의견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매주 줄어들고 있어서 이런 분위기 속에 고용 지표가 상당히 또 개선될 수 있을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포인트들을 쭉 이제 나열해봤으면 여기에서 시장이 더 집중해서 봐야 하고 그리고 그 기대 이상일 경우 우리가 시나리오를 또 짜보면서 대응을 해야 하잖아요. 이런 이벤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문선인 전문가님. 일단 뭐 이번 주 발표되는 지표들은 중에서는 이제 이벤트 중에 오펙 플러스 지금 많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관심은 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이제 유가에 신경을 안 쓰죠. 유가는 계속 잘 올라가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뭐 인플레이션 관련 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네. 올라가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유가에 관심은 없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펙 플러스 회담에 이번에는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산 이야기가 아니 증산 이야기가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올 거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WTI 기준으로 본다면 60불 위에서 상당 부분 오랫동안 지금 머물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또 추세적인 상승을 하려고 하고 70불까지도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정도 구간이라면 지금 오펙 입장에서는 여기서 증산을 해서 조금은 수익을 챙길 만하다. 왜냐하면 지금 오펙 국가들도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출혈을 입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좀 재정적인 부분을 좀 확충을 하려면 이번에 이제 좀 증산을 해서 좀 더 수익을 좀 키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중요한 건 지금 오펙 입장에서는 지금은 좀 증산을 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게 지금 이란이랑 미국이 핵 협상 관련 부분을 다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잘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잘 풀리면 네. 이제 이란산 원유가 수출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점유율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가격도 그때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미국의 셰일 오일 업체들이 상당 부분 지금 이거 한파 이후에 많이 오일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북미 지역의 리그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최근 들어서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회복 드라이빙 시즌을 완전히 회복되는 시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더 이제 이 셰일 오일 업체들은 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셰일 오일 업체들이 다시 증산을 시작했을 때 글로벌 마켓 쉐어가 또 뺏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너무 안 나니까 네. 가격을 올리기 위한 또 사실 감산을 유지를 했다면 그렇죠. 이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증산을 해도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증산을 만약에 공격적으로 나와도 떨어져도 네. 50불을 깰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가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될 거라는 네. 기대감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떨어지더라도 55불이 지지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60불이 지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폭발적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오펙은 이제 이전에보다는 낫다고 보는 거죠. 물론 근데 이게 한시적이긴 할 겁니다. 네. 뭐 이게 보복 소비로 이해한 부분이라고 당연히 이제 오펙 쪽도 알고는 있는데 네, 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기서 조금씩 속도를 계속 더디게 하면 네. 이제 시장에 이란도 뛰어들 것이고 미국도 다시 뛰어든다라는 거죠. 그때 또 오히려 셈법이 더 애매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오히려 그렇게 떨어져서 네. 만약에 들어와서 오히려 유가가 60불 미만에 떨어졌을 때 그때 증산을 해버리면 충격은 더 큰 거죠. 만약에 어차피 증산을 해야 된다면 네. 지금 정도에서 증산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오펙 플러스에서는 증산 이야기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되면 또 정유주라든지 화학주에는 또 한 번에 또 반등 모멘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볼만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뭐 김혜인 전문가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고용지표 뭐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죠. 근데 네. 고용지표 같은 경우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시장은 많이 속된 말로 저번에 우리 흔히 설레발을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 고용지표요. 지금 굉장히 모두가 컨센이 당황했던. 그렇죠. 네. 컨센이 엄청 하해돼 있거든요. 엄청 낮아요. 지금 이번 주 65만 건이라고 하셨죠? 네. 이게 너무 낮은 그렇죠. 수준이라고 보신다고요? 왜냐하면 지난달 4월 달에 그러니까 5월 달 4월 지표가 나온 5월 달이죠. 네. 5월 달 예상이 원래 이제 100만 건, 그 이상. 그리고 그 다음 달에 120만 건, 그 다음에 160만 건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8월, 9월 정도 되면 한 600만 명이 고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워낙 그 4월 달 쇼크를 맞다 보니까 굉장히 네. 보수적으로 컨센을 잡았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4월 결과도 잘하면 보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26만 건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전달 거 수정할 수정해서 때요. 예. 조금 더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네네.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지금 60만 건인데 이거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이번에 잘하면 100만 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고용 지표는 시장이 굉장히 크게 좀 시장 예상보다는 잘 나올 것 같다는 서프라이즈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오히려 좀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킬 수는 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그다음 이제 우리 16일 날 FMCA가 네. 있으니까 그쵸. 사실 4월 FMCA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5월 FMC 회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고용 지표라는 게 물가를 이렇게 많이 오른 걸 못 본 상태에서 FMC 회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PC 물가 지표까지 확인했고 고용 지표까지도 확인이 많이 된 상태에서 서프라이즈네요. 네.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제 FMC 회의 하는 거니까 시장 입장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우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게 고용 지표가 잘 나와도 네.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약세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미 국채는 그대로 괜찮게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금리가 만약에 상승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골드 가격도 올라가면 안 되죠. 최근에 골드 가격도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금리는 잡힐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준이 단기 시장에서 영래포 전략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잉여 유동성을 흡수를 했어요. 4천억 달러를 그냥 한 번에 흡수를 했습니다. 단기 유동성을 흡수한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연준의 행동에 나서고 있어요. 단기 자금. 단기 자기가 충격을 주지 않는 쪽에서.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흐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단기 시장을 워낙 많이 넘쳐나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자산의 버블을 만든 건 다 단기 시장이에요. 그렇군요. 단기 시장의 유동성이 잉여 유동성인데 이 부분을 흡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 부분은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이 일어나지 이제는 않겠다. 이전에는 잉여 유동성이 많았지만 그 잉여 유동성을 상당히 흡수를 했다라는 거. 그러면 테이퍼링 진짜 안 날 수도 있겠다. 이거 물가 지표 그렇게 안 올라갈 수도 있겠다. 고용 좋아질 수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그렇게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도 아닐 것 같다. 그다음에 요즘에 이야기 나오는 거 경제 지표의 정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경제 지표가 나오는 건 최고 피크를 찍었고 지금부터는 물론 성장은 하겠지만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라는 거, 둔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오히려 저는 6월 FMCA까지도 별로 큰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5월 지표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서프라이즈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까지는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6월에 그 문을 여는 주이기 때문에 주간보다는 월간 단위로 한 시장은 어느 정도로 그려야 되나에 대한 힌트도 살짝 들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좀 문서희 전문가님 짧게만 좀 말씀해 주시면요. 네. 사실 제가 한 4월 달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네. 5월 달 생각보다 이른 서머레일이 나올 것 같다. 예. 예. 5월 제가 그랬죠. 한 넷째 주부터 반등을 해서 네. 8월 잭슨홀 미팅까지는 완만한 상승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6월은 저는 상승 쪽에 포지션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지수로 하는 건 의미가 없긴 한데 지수로 따진다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한 3,300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분위기 좋습니다. 내일 시작될 6월에 대한 기대감 갖고 이번 주에 좀 차근히 봐야 될 지표들만 메모해 놓으시면서 큰 그림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보죠. 정말 긴 기다림 끝에 5G 섹터가 오늘 동반해서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상승률도 탄력적이어가지고요. 이게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지는 시그널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원인이 제일 궁금한데요. 김혜진 전문가님 뉴스를 찾아도 안 나오고 오늘 몇몇 종목들 보면 수급이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도대체 오늘 5G가 오르는 이유가 뭐지? 여기에 대한 물음표가 달려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보기에는 항상 답은 가까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일 것 같고요. 아, 혹시 그 답인가요? 네, 그걸 것 같고요. 항상 5G에 대해서 네. 뭐랄까요, 뭐 새로운 뭐 업데이트가 돼서 네. 우리가 드디어 투자, 수주 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건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예, 뉴스도 항상- 안 나와요, 지금. 그렇죠.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방송에서도 5G에 관한 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계속 팔로우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없어요. 사실 뭐 이렇다 할 뭐 투자 소식이라든지 수주 네. 소식이 딱히 드라마틱하게 나오지가 않아서 계속 뭐 주가도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 시장에서 매력적인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싸다 하는 섹터 산업이 몇 개나 될까?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아직까지 뭐 찬반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뭐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해서 뭐 이렇게 경기도 좋아질 거고 물가도 오를 거니까 그냥 주식 사. 그리고 그 주식 중에서도 싼 거, 가치주, 뭐 경기 순환주 다 사. 다 올랐거든요. 거의 다 올랐어요. 지금 맞아요. 모든 섹터가 한 번씩은 다 흐름을 탔어요. 네. 그런데 지금 통신 장비가 그 흐름을 지금 못 탔어요. 올해 그렇죠. 와서는. 오히려 방향이 달랐고. 네. 네. 그래서 힘들어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많았죠. 같고요. 예. 그래서 역시나 이제 우리가 좀 하는 저가 매수 세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는 좀 너무 싸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들어오는 매수세가 충분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이제 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5G에 대한 언급이 있었잖아요. 네. 양국이 맞아요. 기술적인 문제를 기술적인 발전을 같이 도모를 해보자. 네. 라고 하면서 5G에 대한 얘기, 통신 장비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네. 했기 때문에 그때 6G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통신 장비가 정말 필수적인 인프라인 건 맞으니까 네. 지금 뭐 4차 산업 시대에서의 이런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빨리 구축을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네. 그럼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큰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의 수주 기대감이 충분히 또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앞서서 좀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역시나 지금 네. 국내 투자도 지금 좀 멈칫하고 있는데 지금 이 통사들이 하반기에 투자가 확대될 것이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 세제 혜택을 지금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냥 민간 기업들에게도 이제 주 근처에 있는 5G를 그러니까 통신이 안 된다면 그걸 당겨 쓸 수 있게 네. 뭐 중계기라든지 그냥 아무 기업들이라도 뭐 설치해도 돼라는 세제 혜택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 조금 플러스 알파로 이제 중국 쪽에서의 지금 5G 장비들을 지금 미국을 비롯한 우방 국가들이 지금 네. 배제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예 뭐 수주도 안 준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있던 장비도 지금 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웨이 중심으로 한 네. 그렇죠. 제재. 네, 반중국 기업, 뭐 네. 반 이제 화웨이가 되겠죠. 아무래도 화웨이가 글로벌적으로 통신 장비 점유율 차지하는 부분이 높으니까 네. 사실 아직 1위예요. 아직 1위여서 근데 1위의 점유율이 좀 낮아지긴 했어요. 기존에는 30% 후반대까지도 갔다가 지금은 31% 정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 뒤에 뭐 노키아, 에릭스, 뭐 삼성전자 나타내고 있는데 뭐 그렇게 또 중국의 화웨이가 글로벌적으로 배제가 된다면 역시나 뭐 이 기대감도 쭉 갖고 있었던 거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화웨이를 제외한 노키아, 에릭스, 미국 쪽 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들도 수주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뭐 이제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6월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하반기니까 하반기부터 미국, 유럽, 글로벌 쪽에 통신 장비 5G에 대한 구축의 기대감은 충분히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오늘부터 반영되고 있다. 매수세로 들어오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좋은 얘기들 그리고 반영 안 됐던 이런 소재들도 있었구나, 우리가 놓친 부분도 있었구나 싶지만 그래도 정말 이게 핵심적인 이유가 될까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그 기다리는 뉴스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여기에서 멈추는 거고 다시 또 밀리진 않을까 하는 우려감들을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문선희 전문가님, 싸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세적인 반등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뭐 아시겠지만 5G를 굉장히 많이 이제 좋아하고 네. 많이 이제 강조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은 아직까지는 뭐 김혜진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냥 낙폭과대 저가 매수라고 봅니다. 만약에 뭐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반응을 했다면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뭐 오늘 딱히 없거든요. 뭐
뭐 과기부 쪽에서 네. 그 급행차선 관련 이거 실시한다 이런 거는 이미 이전에부터 다 있었던 부분이니까 네. 이걸 가지고 한다라는 건 어려운 것 같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새로 어찌 보면 우리 시장에 뛰어드는 참여자들이라면 그리고 지금 MSCI 이 리밸런싱도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머징 지수 그 지수 빼는 거.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 시장을 패시브적으로 이제 뺄 만한 건 아니다. 그럼 이제 뭐 시장을 좀 매수를 좀 하려고 들어온다. 왜냐하면 패시브 자금은 계속 빠지면 네. 액티브 자금도 사실상 잘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네. 공격적으로 저만큼 뺄 건데 우리가 굳이 미리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물량이 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니까 이제 외국 쪽에서도 이제 액티브 물량이 들어온다 보면 철강은 살려고 싶어도 너무 높고 네. 뭐 화학도 너무 높고 민감주요. 그렇죠. 아, 그렇죠. 반도체도 사실 최근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탁 놓고 보면 되게 높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에서 제일 손이 갈 만한 건 바이오랑 그다음에 지금 5G이죠. 제일 손 갈 만한 거. 그다음에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낙폭 과대 이 정도의 느낌인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추세적인 부분을 가려면 저게 나와야 돼요. 실적이랑 수주가 가시화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직은 실적 과시화는 된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실적은 사실 2분기에도 안 나올 안 거예요. 나올 거잖아요. 안 나옵니다. 네. 무조건 안 나오고요. 왜냐면 수주가 아예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2분기도 실적은 안 좋을 거고 결국에는 3분기 정도가 돼야지 조금 실적이 나올 만하고 그다음 4분기가 돼야지 실적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상반기에는 이 5G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없어요. 그나마 6월 이후부터는 버라이즌이 공식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추가적인 이 원래 이제 발주를 하려고 했던 것 좀 미뤄지긴 하지만 예. 그래도 지금 쿼드 안에 들어왔잖아요. 예. 그럼 거의 확실하게 인도는 이제 중국 안 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인도가 또 나중에 또 이 팬데믹을 이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때 또 5G 투자할 거고 거기에 우리나라 삼성이를 비롯해서 많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지금 캐나다라든지 그다음 이런 이 유럽 쪽으로도 이제는 하반기에는 모멘텀이 생기거든요. 네. 유럽 화웨이 쓰겠습니까? 안 쓰겠죠. 당연히 노키아, 에릭슨 이쪽을 쓰고 거기에 하나로 들어가는 서브가 삼성전자가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런 모멘텀은 하반기로 가면 괜찮으니까 그게 이제 확인이 되면 하반기에는 5G는 괜찮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지금 당장 이게 이 오늘의 반등이 추세적인 반등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정 수준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로 반등은 나올 것 같고요. 네. 다만 거기서 옆으로 행보를 할 것 같아요. 네. 행보를 할 것 같아서 저는 대응 전략을 이야기 드리면 네. 그냥 뭐라 그래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굳이 팔 필요는 없다.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아요. 네.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고요. 네. 만약에 지금 신규 매수를 하신다면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5G가 이제 급등할 거라는 기대감보다는 네. 그러니까 올해 연말을 생각하고 그냥 모아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샀는데 생각보다 탄력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은 좀 세게 나올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올라온다면 뭐 KMW 기준으로 본다면 한 6만 원 정도 위에서는 또 약간 상승폭은 둔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저점 매수하시는 건 괜찮다. 올해 연말까지 보고. 예. 근데 약간 오늘 탄력성을 보고 이 탄력성이 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반등 시전의 매도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바닥은 거의 악재는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됐거든요. 네. 그럼 지금 있는 분들 조금 더 기다리셔서 연말까지 끌고 가시면 그래도 수익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기회를 노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때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바닥은 거의 다 잡았다. 다만 여기에서 높게 사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더 변동성이 커질 것을 좀 대비하는 것도 필요한지 궁금해서요. 말씀하신 2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다 하셨는데 5G 섹터의 추가적인 노이즈는 그럼 2분기 실적인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게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5G를 그러니까 이거 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언제 되냐 이런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요즘에 좀 문제가 되는 건 이야기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 중에 네. 그 이제 뭐 테슬라의 스타링크라든지 네. 아마존 또 지금 저궤도 위성 관련 위성통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 네, 네. 이걸로 대체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런 주파수라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국가가 표준을 만들고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군사적인 문제도 굉장히 다뤄져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주파수는 군사용으로 다 쓰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민간에게 넘겨다 주는 건데
이걸 만약에 그냥 민간의 스타링크 같은 위성 쪽에 그냥 다 열어줘 버리면 이게 보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표준을 분명히 잡을 겁니다. 그러려면 결국에는 이 저궤도 위성과 관련된 부분은 그 표준 문제에서 굉장히 걸릴 거예요. 저는 저궤도 위성이 성장을 안 한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네. 만약에 이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링크는 테슬라용으로 쓸 것 같고요. 만약에 아마존은 아마존용으로 쓸 것 같아요. 네. 이게 범용적으로 쓰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저궤도 위성의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파수 헤르츠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통신 위성이 수명도 짧아요. 지금은 평균적으로 6년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명은 짧아져요. 그래서 3년 정도까지 줄어듭니다. 그럼 3년마다 쏘아 올라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보안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네. 이건 지금 오히려 보안으로 해킹하기 훨씬 더 쉬워요. 네. 그리고 지하나 건물로 갔을 때는 결국에는 거기는 위성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결국은 거기에 대한 또 투자도 또 어차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5G를 이 통사가 하고 있는 이 5G를 대체하기는 어렵다. 뭐 명확한 건 지금 VTX가 5G,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의 핵심은 V2X잖아요. 이 V2X 표준 관련 이야기를 미국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거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VTX 관련 중국도 저거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미 네네. VTX 관련 표준 지금 국가에서 정하겠다 했기 때문에 저거를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저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5G를 대체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게 성공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저건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겁니다. 분명히 테슬라 쓰는 사람들은 저거를 많이 활용할 거고, 그럼 아마존은 아마존을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하지만 저게 범용이 되긴 좀 어렵다라는 거고, 네. 많은 분들이 6G로 바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네. 저것도 조금 이제 이게 저게 말이 안 되는 게 6G로 바로 넘어가는, 지금 6G가 개발되는 단계가 아주 장밋빛으로 보더라도 빨라도 2027년이에요. 정말 빠른 거. 상용화까지 가지면 30년이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에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이 상용화 시점이 2026년, 2027년 정도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 전이 나오기도 전에 저게 그러니까 깔린다? 그럼 그 전 오히려 그러면 모든 자율주행 관련 이 평가도 다 뒤로 가는데 그렇진 않다. 기본적으로 5G는 깔릴 수밖에 없어요. 이 망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28기가도 지금 상용화를 못했어요. 예, 테라기가바이트를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네. 이게 상용화가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6G를 넘기고 가는 건 어렵다. 5G가 생각보다 속도 안 나는 건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지금 돈이 안 되니까, 그렇죠. 킬러 컨텐츠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AI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자율주행이 조금씩 이제 현실화되면서 네. 조금씩 투자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요즘에 국내 이통사들이 이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화기 써보면 네. 5G가 안 찍히는, 신호가 안 걸리는 거는 많지 않아요. 예전에 비해서. 특히 서울 시내 안에서 쓰면 5G는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밖에서는 5G가 잡히긴 잡히거든요. 근데 이게 초기 5G보다 지금 훨씬 느려요. 그리고 LTE로 전환되거나 LTE를 쓰시는 분들도 LTE도 느려요. 그 이유가 이게 지금 현재 우리 5G가 다 넌 스탠드얼론이잖아요. 스탠드얼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G망을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트래픽량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5G 트래픽량이 많아지면서 여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트래픽이 정체가 생겼어요. 네. 5G도 기존에 있는 것도 지금 느려졌고, 그럼 이거는 이제 넌 스탠드얼론이니까 결국은 LTE망까지 쓰잖아요. LTE망까지 느려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통화 품질이 엄청나게 지금 저하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송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국내 쪽에서도 이제는 좀 투자를 늘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하반기에는 괜찮아질 것 같긴 한데 괜찮아질 겁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거는 조금 아쉽다. 하지만 6월 이후에 버라이즌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했던 그 6월 이후부터는 그래도 흐름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이즈는 당장 위협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점검해 봤고요. 결국 추세 상승을 위해서는 수주 소식을 좀 더 기다려보고 그럼 지금 자리에서 모아갈 수는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좀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지 두 분의 좀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토픽은 어느 쪽이라고 보시는지요? 김혜진 전문가님. 가격적인 매력도 5G 통신 장비 비슷할 거예요. 지금 워낙에 주가가 다 흐름이 비슷하고 그렇죠. 네. 워낙에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저는 국내 쪽 고르실 때 국내 쪽 투자도 투자지만 좀 글로벌적으로 다 기업을 납품을 하고 있는 고객사를 두고 있는 네. 통신 장비 업체를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솔리드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중개기 기업이죠. 이제 뭐 다스라고 해서 빌딩 내에 들어가서 광을 분배하고 RF 신호를 분배하는 신호 중개기를 만들고 있는데 네. 일단은 글로벌적으로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SK, KT를 비롯해서 통신사 납품을 하면서 중개기 납품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실적이 워낙에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수주 소식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네. 계속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뭐 지금 투자에 대해서 찾고 계신다면, 솔리드 관심 가져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글로벌 고객사 있는 쪽으로 문선진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저는 이제 5G 이야기할 때 항상 두 종목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KMW랑 다산 네트워크스인데 지금은 다산 네트워크스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다산 네트워크스는 또 주가가 좀 덜 빠지긴 했어요. 5G 섹터 내에서. 그리고 네. 반등 탄력도 조금 더 빨랐습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다산 네트워크스는 미국 쪽 사업부가 다산존 솔루션을 통해서 잘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그러니까 SI, 삼성전자나 뭐 이런 SI를 끼지 않고 단독 수주를 할 수 있는 게 다산 네트워크스거든요. 네. 다산존 솔루션을 통해서 뭐 최근에 또 미국 내에 또 SI 업체를 또 하나를 또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 입찰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네. 결국에는 다산존 솔루션 주가가 또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 다산 네트워크스는 힘이 없지만 다산존의 주가는 또 굉장히 좋거든요. 네, 뭐 네. 그런 점 때문에 조금 이제 주가 방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만약에 미국 쪽 투자에서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가시화가 된다면 그래도 가장 먼저 가시화되는 부분은 5G 내에서는 다산 네트워크스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산 네트워크스를 탑픽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투픽까지 전략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아픈 내 손가락 귀엽고 치료할 거예요. 이렇게 또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요. 아마 반려 주식 중에 5G 하나쯤은 좀 갖고 계실 거예요. 서서히 좀 천천히 속도감을 체크해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봐야 할 포인트 압축해 드렸습니다. 두 분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이 더 살아납니다. 2시 반경에 3,200선 회복이 나왔고요. 코스닥도 980선까지 회복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5월의 마지막 거래 좀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무리 전략 잘 세우시고 내일 또 6월의 첫날에 함께 뵙겠습니다. 심화론에서는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강의 전략들 함께 했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